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오늘 설명을 잘 주셨고, 이제 오늘 온라인 강연을 할 건데, 다른 이제 셀럽분들이 많으시고, 이런 강연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차이는 저는 이제 유튜브 이쪽도 많이 이제 다루지만, 그분들보다는 이제 전문 지식이 더 많고, 실제 소송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표법, 국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강의보다는 훨씬 더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강연 듣고 좀 좋은 것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튜브 가이드라인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회사는 정관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유튜브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저작권법이라든지 상표법이라든지 부정경쟁방지법보다는 조금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위반 소지가 조금 더 적기는 하지만 어쨌든 유튜브에서 위반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가이드를 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 유튜브에 뛰어드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가이드라인 위반 내용인데요. 뭐 쉽게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것들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제 혐오 발언 같은 게 있겠죠. 혐오 발언이라고 하면 뭐 이제 특정 뭐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혐오 발언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 스팸 및 사기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하다 보면 핸드폰에 이제 불법 뭐 링크 같은 게 와서 피싱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 게재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이드라인 위반이 됩니다. 아울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가이드라인 위반이 되고요. 폭력적인 컨텐츠, 뭐 이제 요새 한창 유행했던 뭐 비비탄 쏘고 이런 것들도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해서 많이 경고를 받고 제재를 해서 이제 영상이 거의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유해한 행위들이 있는데 가령 유튜브에 이제 지식 전달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폭발물 설치 같은 것들을 만약에 공유를 하게 된다면 지금 세상에서 그런 폭발물을 누군가가 제작하고 공공의 안전에 대해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적인 것들에 대한 제작, 노하우 공유 같은 것들도 가이드라인 위반 내용이 됩니다. 자세한 사안들은 조금 뒤에서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위반할 때 이제 당연하게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가 있어야 그 위반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경고 1차, 2차, 3차 경고가 주어지는데요. 같은 동일 내용으로 1차 경고를 한 지 90일 이내에 처음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주간 업로드나 수익 같은 것들이 정지가 되고요. 2차 위반의 경우에는 같은 90일 이내에 두 번째 위반하는 경우고, 이 경우에는 2주간 수익 활동이나 유튜브 업로드가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최후 3차 경고의 경우에는 채널 해지나 아니면 계정이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상이 삭제되는 데 그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작권자가 수익 배분을 요청해서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수익 창출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문제된 인터넷 사이버 레카들이 지금 수익 창출 정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유튜브 밖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해서 유튜브 안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제 수익 창출을 정지한다는 건데 약간 일반적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공무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 취업하고 지금 유튜브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데 보면 보통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비슷하게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범위라서 유튜브 측에 좀 광범위한 재량이 있습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인데요. 불법 거래물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을 주는 것인데, 총기라든지 마약 거래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면, 뭐 저도 이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면서 마약들의 이제 공급처라든지 마약을 제가 이제 제공받는 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튜브로 찍어서 준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불법 거래물, 거래 내역 같은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됩니다. 아울러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폭행이나 아니면 특히 희화화하는 것들이 좀 크게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단순히 유튜브 가이드라인 위반을 떠나서 그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 젠더나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뭐 성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 아니면 특정 인종에 대한 이런 혐오 발언 같은 것들도 유튜브 가이드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제 뭐 폭발물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공유한다고 하면 그것들은 유튜브 가이드 위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성년자 폭력이라든지 뭐 폭발물 제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유튜브 가이드라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 이제 위반 시 위와 같은 제재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제 구제받을 수단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항목입니다. 정책 교육을 수료하면 1차 교육을 받으면 최초 1차 경고가 이제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 창출 정지나 혹은 뭐 1차 경고, 2차 경고 각각의 경고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저작물, 저작권 등 침해로 인해서 뭐 수익 창출이 정지되거나 경고를 받는 경우에는 유튜브 본사에 이의 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잠깐 좀 넘어가고 상표법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상표법의 정의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정이라고 하는데요. 얼굴 표정은 아니고 일단은 이제 상표 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표 딱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법률의 다른 강연보다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화면 혹시 상표 화면 보여주시면 1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자생법님 저 1 쳐주신 제이분 하고 그 카톡방 1 먼저 쳐주신 분 그 상담 쿠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장 어떤 법이든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제 제1조인데 1조가 보통 목적에 대해서 법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이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상표가 가령 이제 뭐 A 부대찌개라고 하면 그 부대찌개에 대한 신용 맛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 일반 수익자들의 사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상표권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상표 등록을 우리가 하는 것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는 설권적 처분이라고 하는데 상표 등록을 하면 우리에게 권리가 어느 정도 이제 설정이 됩니다. 이것을 설권적 처분이라고 하는데 상법 제109조 및 11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상표법 제225에 따라서 222조에 따라서 고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항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손해배상액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규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불법행위라고 해서 가령 이제 특정 치킨 누가 먹고 와서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영업방해로 고소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그 사건을 실질적으로 잘 뒤까지 트래킹하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손해배상이 좀 어려웠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여요. 손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되고 상표권으로 치면 상표의 침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고 그 양자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인과관계 입증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뭐 영업이 방해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했다고 하여 바로 그것만으로 그 인과관계만으로 인해서 감소했느냐라는 데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좀 인정되지 않는데요. 다만 상표법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추정등이라고 하여서 양도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표법의 경우에는 내가 상표권을 먼저 등록해 놓으면 손해배상이 비교적 쉽고 금액이 특정이 쉽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등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222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문을 잘못 써서 222조가 아니라 112조인데요. 이제 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과 전용사유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해서 222조가 있는데 함께 보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각 해당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표시해 두면 이 사람이 침해했을 때 나는 일부러 한 게 아니야라고 하더라도 이 조항에 의해서 일부러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고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입증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상표법 위반된 경우에 이제 처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아까 자생법 운영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리스크를 줄여야 되고 변호사는 일반 의뢰인의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일들을 많이 하고 또 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정말 뭐 별로 문제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이라고 해서 위에는 상표권, 어떤 것이 상표권이고 어떤 것이 상표권 침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했다면 벌칙이 이제 지금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규정인데요.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를 조금 중하게 처벌하고 있어요.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이면 좀 상당히 세죠. 하한은 여기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법률에 따르면 최하한은 1개월이기 때문에 이 법으로도 1개월에서부터 7년까지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지금 유튜브를 하시는 게 개인으로 하시고 있을 수도 있고 법인으로 하시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양벌 규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자연인하고 다르게 또 다른 인격체라고 법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인 역시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에 법인의 대표자라면 아까 위와 같이 벌금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1억 원 이하 정도의 벌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내가 운영하는 법인이 규정에 따라서 이 정도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표권에 대해서 침해에 사용되는 것들은 몰수가 될 수가 있고, 아울러 과태료가 처해질 수 있는데, 과태료는 비교적 좀 경미하니까, 이것은 그래도 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상표 등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상표 등록을 하기 위해선 선행상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부대찌개를 말씀드리면 부대찌개를 검색하고 그 앞에 선행상표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 해당 상표와 식별이 가능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약간 영민한 분이 붕어빵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붕어빵은 너무 만연하고 누군가가 아까 말한 1조처럼 누구의 상표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은 이미 앞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것을 독점적으로 차지하려고 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표로서 인정을 못 받았는데요. 만약에 내가 특정적으로 뭐 맛있는 정도의 표현도 좀 불가능하고 뭐 거인 부대찌개라고 해서 상표를 만든다고 하면
앞에 선행 상표가 있는지 조사를 하고 이 조사표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2개월의 공고 절차를 거치는데 이 기간 동안 나와 비슷한 상표를 가진 자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고는 전 국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의 공고 기간이 지나면 이제 상표 등록이 결정됩니다. 상표권 침해 예방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상표를 등록한다라고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고의가 추정 가능하며 손해배상액 역시 추정이 가능하지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키프리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키프리스 검색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키프리스에서는 상표권 말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상표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두 가지만 간단하게 검색을 해볼 건데 아까 설명드렸던 붕어빵 하면 출원이 되기는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붕어빵 자체는 안 되고 앞에 이렇게 사계절 아니면 이런 아저씨네라는 식으로 붙어야 되고 단순히 붕어빵 정도로만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취소 심판으로 인해서 취소될 여지가 큽니다. 가령 부대찌개라고 또 검색을 해보면 그냥 부대찌개라고 해서 요거는 거절당했죠. 물론 이렇게 앞이 붙자를 써서 조금 차별화를 두려고 했는데 거절이 되었고 IM 부대찌개라고 해서 앞에 이제 좀 특정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부대찌개를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넣어서 부대찌개가 되었지요. 다만 우리가 부대찌개 하면 의정부 부대찌개가 유명해서 이걸 쳐보면 소멸되었고 등록이 되었지만 이것도 소멸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정부 부대찌개 거절당했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음식이 유명한 곳에 대한 그 지역명을 상표로 쓰는 것은 상표가 이제 식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자신만의 좀 독창적인 상표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프리스에서 확인을 해보고 나랑 유사한 상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고려하셔서 최대한 차별화된 상표를 출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표법 규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내가 먼저 등록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취소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표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기존에 상표를 출원하고 내가 만든 나의 이 노력들을 불법으로 편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취소 심판으로 상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표라는 거는 그 업체를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이름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상표가 폐지된다고 하면 그 타격은 실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가령 코카콜라라는 상표가 있다고 치는데 그 상표가 지금 취소 심판이 되었다고 하면 그 주가 가치도 엄청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상표에 대한 기존의 명예 내가 해왔던 사업장들에 대한 노력 광범위하게 다 침해받기 때문에 최초의 상표를 등록하실 때 이러한 분쟁의 여지가 없는 쪽으로 최대한 고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법 제230조 이하의 벌칙 규정, 아까 개인으로 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요. 형법 제48조에 따른 몰수나 추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고 가면 좋은데, 형법이라는 게 이제 기본 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형법의 성질은 누구를 처벌하기도 하지만 범죄로 인해서 수익 창출하는 것을 좀 막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범죄 억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범인 외의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물건을 그대로 뺏어오는 걸 몰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돈으로 바뀌거나 이런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보통 몰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금액은 내가 이 해당 상표로 얻은 이익과 정비례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몰수라는 거는 좀 범위가 좀 광범위하고
수사에 어떻게 임하는지, 나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나의 수익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성실하게 그리고 사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법에 대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데요. 사진, 음악, 디자인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만드는 사진 같은 것, 음악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튜브 측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저작권법도 제1조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목적입니다.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저작권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정한 이용을 해라. 그리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해라라는 것이 저작권법의 특징이고, 그다음 각 용어에 대한 용례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하면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침해 판단 기준이 중요할 텐데, 저작물이라는 건 사실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법을 기준으로 그리고 판례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해당 판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프레지에서 올려드린 저작권 위반 판례고요. 판시상을 보시면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라고 해서 해당 판례만 보더라도 저작물이 되기 위해선 창작성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건축물과 같은 건축 저작물도 창작성을 인정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저작물을 아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고,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은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 요지가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2차 창작물을 보호한다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출하기는 할 텐데 단순히 1차 창작물만 보호받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건물의 경우에도 건축 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있을 것이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우리가 가장 얻어가야 할 핵심인데 사실 법학이라는 게 이제 일반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을 적용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사건은 없고 또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어도 좀 비슷한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참고 지침 정도는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그러니까 2차 창작물이든 혹은 이걸 보고 모방한 창작물들을 얘기하겠죠.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그걸 참고하고 아니면 그것을 저희 유튜브 영상으로 기준하면 좀 따온 것을 얘기하겠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실 좀 너무 수상적인 말이긴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좀 많이 닮았어야 한다라는 취지고 사안마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얼마나 창작적인 형식으로 재가공했는지가 좀 중요해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조금 바꾸고 약간의 부분을 조금 손보고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좀 참고는 하되 좀 나의 창작이 좀 많이 들어가는 창작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기가 이제 좀 참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급적이면 많은 변형을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저작권법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고죄라고 해서 좀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고소와 친한 범죄라고 해서 친고죄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뭐 사자명예훼손죄 등등이 있는데, 고소가 진행돼야 되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 제48조의 몰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환수되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제작물도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2차 제작물에 대해 적용되는지는 이제 사안에마다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저작권법은 외국인 내지 외국법인 상대가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디즈니죠. 외국 아무래도 이제 유통이 많이 되고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만들어진 저작권 관련 물들이 좀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좀 걸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아기상어라는 것들도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와 관련된 유튜브 저작권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법이라는 거는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유튜브 저작권 방침보다는 그냥 저작권법 위반이 조금 더 범위가 작습니다. 범위가 작다는 말은 저작권법 위반에 걸릴 확률이 더 낮다는 것이고, 유튜브 저작권에는 걸리더라도 저작권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저작권 문제가 빈도는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유튜브는 컨텐츠 아이디라고 해서 이제 인공지능인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상의 비율, 길이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저작물이 뭐 1시간인데 한 30초짜리 어느 정도를 좀 가져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비율, 뭐 한 30분을 내가 다른 영상을 다 빌려왔다라는 것보다는 문제가 될 소지가 적지요. 아울러 이제 화면에서 이제 비춰지는 비율도 중요한데요. 원 제작자의 저작물을 다 사용하기보다는 뭐 나의 이제 글이나 아니면 댓글 혹은 뭐 CC 뭐 이런 것들을 CG 이런 것들을 넣어서 조금 바꾸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유튜브는 원작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좀 꺼려 하기 때문에 원작자에게 피해가 가면 유튜브 저작권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은 비단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무료 사이트에서 노카피라이트를 좀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폰트랑 음악 무료 사이트는 제가 잘 이용하지는 않는데 이미지는 제가 광고나 혹은 뭐 PPT 같은 걸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곳을 한번 보여드리면 픽사베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이미지가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라고 치면 강아지 사진이 엄청 많이 나오고 이 중에 사진 하나 써도 무방합니다. 제가 많이 쓰는 홈페이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저작권 위반 안 되는 사진들 사용하셔서 저작물에 대해서 위반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튜브 저작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과 별개입니다. 따라서 유튜브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이라는 것은 주장하는 자하고 이것을 공격이라고 얘기하면 이걸 방어하는 자가 있는데 공격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유튜브 저작권 내지 저작권법 혹은 상표권을 위반하지 않아도 나에게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저작권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해도 이 소송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소송에서 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살펴보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표법 그리고 저작권법까지 좀 아우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표 상호 내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입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냥 말 그대로 부정경쟁을 방지한다는 취지지요. 부정경쟁 방지법은 상표법이나 저작권법보다는 일반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각각의 사례보다는 좀 일반적인 규정이 많고, 그래서 보통은 부정경쟁 방지법에 걸릴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상표권 침해를 하지 않아도 부정경쟁 방지법에 저촉될 확률이 좀 높다는 것이고, 최근 트렌드는 그래서 상표법이랑 법만 넣기보다는 부정경쟁 방지법도 함께 넣어서 조금 더 사안의 포섭을 좀 쉽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의 범위인데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A가 B를 때렸다면 B는 거기에 대한 뭐 위자료, 그다음에 치료비, 맞아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데 부정경쟁 방지법도 이 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 방지법은 침해 방지를 상대방에게 촉구할 수 있고요. 기존 상표법 등으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정 경쟁을 하는 행위 혹은 영업비밀을 누출하는 행위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 추이를 조금 말씀드리면 타인의 노력에 무단 승차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튜브 혹은 뭐 스마트 스토어들이 좀 많아지면서 부정경쟁 방지법에 관한 사건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가 좀 확대되고 있고요. 또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는 말은 그 위반 여지나 혹은 위반하는 사건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처벌 수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정경쟁 방지법 처벌 규정하고 이번에도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8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규정이라고 해서 이제 처벌하는 규정인데, 최근에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빼돌리는 것들은 이렇게 좀 과하다기보다는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 그 밑에 이제 이런 것들, 뭐 훼손이나 혹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비밀 영업 보유자에게 손해 입힐 목적으로 훼손 멸실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인 사안들은 부정경쟁방지법 뭐 행위나 유형 등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러한 처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받고 미수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고 이 부분도 몰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법인의 대표자가 되거나 법인을 운영한다고 하면 이 법인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고 법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벌금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이 위반되는 경우에도 개인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겠지만 내가 이 회사의 대표라거나 혹은 다른 대표를 운영 중에 있다라고 하면 좀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거는 부정경쟁방지법 정의에 대해서 조금 보면 정의 규정이에요. 보통은 법이 다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용례에 대해서 좀 살피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되는데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유명 연예인들이 이제 자신의 연예인으로서의 뭐 덕망이라든지 명예를 좀 많이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루어온 것들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로 들면 김창렬 같은 경우에는 창렬스럽다라는 게 문제가 돼서 그 해당 업체하고 소송을 했었는데 그건 이제 김창렬 씨가 살아온 게 평소에 그랬기 때문에 뭐 퍼블리시티권이라든지 명예가 훼손될 게 없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고요. 관련 판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하여도 이제 부정경쟁방지법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상표법보다 넓기 때문에 상표법이 적용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 좀 실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부정경쟁이란 반드시 상표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 없고 상표 등록과 상관없이 그냥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명, 상호, 상표, 상품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걸 판매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 요지만 보더라도 상표법보다는 좀 크고 단순히 상표뿐만 아니라 뭐 포장, 용기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법에서는 위반이 아니어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들은 보통 이제 처벌하는 것은 저명한 상표나 혹은 저명한 사업체를 내가 혼동을 야기해서 그 사람의 수입을 내가 가져오고 싶다. 그 사람에 대한 수요들을 내가 좀 가져오고 싶다라는 것들을 좀 막는 것이지요. 이것도 상표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정부 부대찌개 같은 건데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에 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사용됐으면 이제 일반인들이 널리 인식하게 되겠죠. 그럼 그 경우에는 혼동하게 될 목적으로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만 보더라도 상표법보다는 부정경쟁 방지법이 조금 더 범위가 넓고 쉽게 저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상표법 등의 위반을 피하는 방법인데요. 상표법 등이라고 표현을 했고, 상표법, 저작권법,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 모두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 카피라이트를 좀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이제 없는 이런 사진이나 음악, 폰트 같은 걸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아울러서 사전조사를 조금 열심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까처럼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키프리스 같은 걸 확인하면 알 수 있고, 정보를 재가공하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한다고 했을 때 소위 짤이라고 해서 좀 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재가공을 좀 하면 할수록 당연히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을 좀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이 모든 것을 막는 게 아니라 1차 나온 상표나 저작권에 대해서 재가공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고 이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것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금지 행위 금지라고 해서 제가 조금 좀 모호하게 글을 좀 쓴 것 같은데 이제 법원 중에 무엇이 정의의 우리가 이제 법원은 그렇고 우리가 무엇이 정의로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무엇이 부정의한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성장을 추구할 수 있고 누군가는 분배를 추구할 수 있는데 각자 정의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무엇이 부정의한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누가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것은 부정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할 명제죠. 그래서 우리가 상표법 등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선 내가 이것을 재가공할 때 내가 이 사람 것을 정말 주축으로 해서 이 사람 것을 그대로 따왔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아니란 마음에 그냥 작성하고 게재하고 글을 올리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불확실한 것들 아니면 혹시 내가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하지 마시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명 연예인의 뭐 이름을 바로 따와서 상표에다 붙이거나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어,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안 하면 성표법들에 대해서 위반은 좀 쉽게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내용 증명 및 소송에 대한 대처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추후적으로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그 설명이 좀 가장 많이 녹아있는 부분이고, 가장 팁을 많이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내용 증명은 법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끼리 이제 분쟁을 할 때도 서로 내용 증명을 많이 보내는데요. 사실 내용 증명은 큰 법적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내가 의사를 보냈다 이렇게 해지의 의사를 했거나 여기에 대해서 그만해라 라는 이런 의사 표현을 했다는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직인이 찍히든 그 누구의 직인이 찍히더라도 내용 증명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는 없습니다. 그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요구일 뿐이고 주장일 뿐이지 그 모든 사안을 다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내용 증명을 수령 후에 대응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제 뭐 A 변호사라는 내용 증명을 받게 되었는데 해당 내용이 뭐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므로 뭐 중지를 촉구하고 아울러 뭐 합의금을 얼마 얼마 달라라고 했을 때의 대응입니다. 쉽게는 두 가지인데 본인이 만약에 그 돈을 지급하고 난 여기서 좀 빨리 끝내고 싶다, 나는 무섭다라고 한다면 그 돈을 주고 끝내는 방법도 있는데 내가 굳이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싶지 않고 나는 정말 상표법이라든지 여타 법을 위반한 게 없다라고 하면 그냥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기계적으로 좀 고소장이 작성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 증명이 보내지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여러 건들을 한 번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주 사건화하거나 합의금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렇다면 돈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주지 않고 정말 고소를 받아서 거기에서 자신의 무죄를 좀 입증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내용 증명 이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형사 소송이 좀 진행이 될 텐데 보통은 형사부터 들어와서 형사로 이제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보던지 아니면 형사 판결문을 가지고 그대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내용 증명이라든지 상대방과의 이야기만으로 내가 무조건 위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조언을 받거나 냉철하게 좀 돌아보고 내가 정말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정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생법님 일단은 볼게요. 일단은 자생법 운영자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게 연예인 측에서 고소 걸면 걸릴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퍼블리시티건도 퍼블리시티건인데 명예훼손에 걸릴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하고 허위사실적시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조리돌림이라고 하면 아마 허위사실일 여지가 크고 그렇게 되면은 형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Y씨님 같은 경우에 신상공개 확정된 범죄자 같은 경우는 사진 같은 걸 그대로 올려도 고소 걸릴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전과자가 정말 있어서 전과자라고 주변한테 소문을 내거나 혹은 누가 뭐 부도가 났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주변에 알리게 되면 그 사람의 이제 명예가 훼손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게 되겠죠.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퍼블리시티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생법님인데 채널명 같은 경우도 상표로 등록하는 게 좋을까요?인데 뭐 이제 의정부 부대찌개라고 해서 뭐 의정부 부대찌개라는 그것만 팔지는 않으니까 채널명을 좀 다르게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채널명을 똑같이 다른 쪽에서 만들게 되면 유튜브 측에 이제 뭐 채널 해지 같은 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자생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걸 다 붙여서 자생법인데 뭐 하나를 띄어서 자생법으로 라고 하거나 아니면 생을 아이 말고 어이로 쓰게 되는 경우에는 뭐 상표 등록을 떠나서 유튜브 쪽에서 이제 수익 창출 정지라든지 계정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초롱초롱 네오님 요거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상표권 등록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제 계속 사용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입증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쓰지 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 상표권 우리보다 뒤에 된 것보다는 먼저 이제 이 상표를 계속 사용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벙찐 유튜브님 거 좀 말씀드리면 음, 생각이나 느낌 같은 거 한 줄 적어두면 이제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지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는 그렇고 거기에 이제 뭐 조금 더 이펙트 처리를 하거나 그러면 조금 더 위반되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지고 다만 이렇게 영상 한 줄 같은 거 적어 놓는다고 해서 저작권 위반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저희 업무 특성인데 이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게 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검사님이나 판사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사건은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하이라이트 부분만 올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게 위험을 좀 낮추는 길입니다. 근데 무조건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노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 아이디에서 수익 창출이 저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래 같은 것들은 가급적 안 넣는 걸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그냥 유명 짤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작자 측에서도 그 한번 이 영상들이 방영된 다음에도 뭐 재방송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좀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충분히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법님 말씀대로 유튜브에서 오케이 해도 저작권 국내법상 걸릴 수 있는 거죠. 네, 걸릴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여지는 있습니다. 마칭 화면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 뭐 이제 뭐 찍어 놓은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서 모자이크 처리하시는 게 좀 좋아 보이는데 그냥 단순히 정말 뭐 기사 한 줄 뜨고 이 정도 막 정말 좀 작고 이런 것들은 굳이 모자이크 처리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생법님 질문을 보면 유튜브 영상 그대로 베끼면 저작권법하고 부정경쟁방지법 둘 다 걸릴 수 있는 걸까요? 네, 둘 다 넣을 수 있고 보통은 실무적으로 두 개 다 넣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합의금이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둘 다 들어갑니다. 미디어 측도 사실은 이제 그 범죄자들이 굳이 명예훼손을 하지는 않기는 하는데 일단은 또 일반 미디어하고 좀 우리 같은 일반 유튜버들하고는 좀 다른 게 이제 공익성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법을 제가 조금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인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게 있어요. 307조를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이렇게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법성의 조각 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이죠. 허위 사실은 조각이 안 되고요. 공연한 사실일 때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해서 여기에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고는 했는데 그냥 주요 목적이 공익이고 약간 사익이 들어가도 되는데 말씀 주신 것들은 충분히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가능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변으로 나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 나는 한 거다. 그래서 난 게재한 거다라고 항변은 가능한데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걸 받아줄지는 조금 사안마다 달라서 자극적이면 그렇게 안 올리시는 게 좋고 이러한 오로지 공익은 언론의 위치에 있고 언론이 맡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들은 조금 더 위법성의 조각에 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들은 비교적 좀 자유롭게 올리는 편입니다. 출처를 밝히고 재가공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출처를 밝히고 단순히 게재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뭐 유튜브 쪽에서 수익 정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저작권자가 들어와서
이제 수익 분배를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출처를 밝히고 재가공을 좀 많이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창작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짤을 진짜 작게 넣고 뭐 나의 뭐 이미지나 내가 지금 만드는 저작물을 좀 크게 넣고 이런 것들 아니면 주요 이 컨텐츠 자체가 그 재가공한 그 컨텐츠나 아니면은 그 출처를 밝힌 그 밈이나 짤 같은 게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나의 뭐 논평이라든지 나의 뭐 의견 개진이라든지 나의 다른 사고 확장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저작권법 위반이 될 여지가 좀 매우 적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 네. 늦은 밤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저는 많은 도움이 됐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도움 되셨죠? 네. 그러면 변호사님은 이제 퇴근해 주셔서 제가 또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두 분은 또 정리해서 제가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또,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누구예요? 아까 그 김 회장님 의문의 일승 이게 좀 재밌었어가지고 아, 오늘 자린이님?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은 가셨고요. 저희가, 네. 지금 이제 휴식 시간 잠깐 가지고요. 지금부터 2부는 어차피 프리미어 프로 강의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아예 안 하시거나 아니면 나는 뭐 셀러 활동할 때도 영상 만들 일이 없다 하시는 분은 굳이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 아마 요 영상 강의도 한 1시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몇 시까지 쉴까요? 지금 9시 5분이네요. 저희가 9시 20분부터 네, 강의를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2부 들으실 분들은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